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법적 완성도적인 부분에서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된 이후 스위프트 그 금융기관과 맞물리는 시점을 이제 기다리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또 고려해 주셔야 될 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해서 바로 XRP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XRP라고 하는 걸 투자하기에 있어서는 이 CBDC의 세상이 온다라는 그 확신과 이 토크나 시장과 맞물리고 다극 체제 쪽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번지면서 다양한 결제 원장들을 통합하는 시대, 금융 포용성 시대가 오게 될 텐데 그때 이제 XRP가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점을 리플사에서 로드맵을 제시한 2030년 정도라고 지금 논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조금 천천히 XRP의 수량을 모아간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 참 쉽지 않은데요. 조정은 길어지고 언제 오를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관련 이야기 문창훈 작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성정길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는 타임 레버리지 운영하고 있고 리플 빅뱅의 저자 문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2025년부터 이제 비트코인 조정이 하반기부터 계속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저조차도 멘탈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 개인 투자자로서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걸 또 느끼는 그런 장세인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2022년도에 있었던 뭐 테라 루나 사태라든지 FTX의 파산 사태의 그 레버리지 규모를 훨씬 더 상회하는 하나의 큰 청산이 있었고 지금 약 6개월 정도 그 이상으로 계속 좀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의 시장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정말 복합적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정학 리스크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체포했었고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럽 연합이랑 관세 관련한 어떤 잡음도 만들어졌었고 아직까지도 이란에 대한 핵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교착 상태에 남아져 있고 또 뭔가 군사적 충돌에 대한 그런 가능성까지 열려서 굉장히 좀 뭔가 지정학적으로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좀 끝나지 않은 듯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이 우방 국가인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작년에 셧다운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부분적 셧다운이 발발했죠. 이런 부분도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지금 내러티브 자체가 매우 부족한데 가장 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클래리티 법안, 그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이 계속 좀 잡음이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 최근에 상원의 농업위원회에서는 마크업 정도는 통과됐지만 아직까지 은행위원회에서는 언제쯤 할지 이런 부분이 좀 깜깜무소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시간이 지연되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 또 최근에 다시 한번 큰 청산이 나오면서 세력들이 좀 장난을 쳤을 이런 가능성도 열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유동성도 메말라 있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스프레드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많은 청산, 정말 연일 하락하는 그런 시점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우리 투자자들은 너무 힘든 시장을 걸어가고 있고 한 번 더 나아가서는 겨울 눈폭풍이 지금 미국 쪽에서 워낙 세다 보니까 이 채굴업체 쪽에 해시레이트가 감소되면서 지금 난이도 자체가 매우 좀 어려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채굴 업장 자체도 조금씩 빈익빈 부익부로 대기업 쪽으로는 쏠리는데 좀 작은 회사들은 다 좀 줄도산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지명했잖아요. 차기 의장으로서 지명을 했는데 이분이 면접을 봐서 통과를 했겠지만 과거 2000년대 초반 민주당 정부 때는 또 비둘기파가 아닌 매파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이 이슈 역시 좀 불확실성으로 비춰보는
시장에서는 이 케빈 워시의 지명 자체를 약간은 좀 긴가민가한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솔라나 기반으로 한 덱스 거래소인 스텝 파이낸스 자체에서 이 금고 자체가 털린 이력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열했던 어떤 이런 사건들만 하더라도 거의 1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구조적으로 그리고 뭐 매크로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최근에 뭐 금은이라든지 주식 쪽은 굉장히 훈풍이 불었었지만 암호화폐만은 지금 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뭔가 좀 설상가상의 어떤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금은이 오를 때 이제 비트나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네. 금은도 떨어질 때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는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이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금과 또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해서 약간의 상관계수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0.85에서 많이 갔을 땐 0.9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실물 금이 간 이후에 좀 조정이 오면 비트코인 쪽으로 좀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뭔가 탈패턴화 구조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볼 때 유동성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 그리고 과거 사이클을 완전히 잊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시장 사이클로 인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사이클 관점이나 뭐 단기적인 부분보다도 조금 더 중장기로 눈을 돌리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일부 투자자분들은 또 이번 사이클이 끝났다고 분석을 하시는데, 지금 이 구간 사이클로 보자면 겨울로 이렇게 접어드는 구간일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일단은 정말 많은 뭐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또 많은 분석가 분들, 또 온체인 지표를 몇 가지 미루어 보더라도 정말 이제는 좀 조정 국면이 장기화될 수가 있다, 혹은 정말 시즌이 말 그대로 종료가 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 2025년 자체에 한 번 정도의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사실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재작년부터 뭐 8월 5일 날이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고, 작년 4월에는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점화되면서 트럼프의 관세로 이제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또 작년 10월에는 또 엄청난 또 청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뤄봤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뭔가 사이클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어떻게 보면 정말 다 예상을 빗나간 거죠. 그래서 저조차도 뭐 지금 현재에 더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오를 것이다,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저도 뭐 단기적인 사이클 관점과 장기 투자를 병행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저도 작년 재작년을 겪어보고 투자를 오래 해옴으로써 이 암호화폐 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 또한 되게 많이 좀 생각도 하고, 아, 이렇게 바라보기엔 너무 위험한 시장이구나, 변동성이 너무나 크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아직까지 뭐 손절하지 않고 시장에 머무르신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떻게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뭐 스테이킹을 통한 이자 수익이라든지 디파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어떤 이런 부수적인 수입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좀 루트를 설계해 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장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 뭐 종료냐 올라갈 것이냐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너무나 많은 또 저의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서도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장기 사이클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먼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도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는 아직까지도 이 시즌에 대한 종료 가능성은 사실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유동성 자체가 아직까지 너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쪽에서는 너무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없이 오르는 자산이 없는 것처럼 또 한없이 떨어지는 자산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게 당연히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2026년 자체가 매우 중요한, 또 트럼프 행정부의 굉장히
중간 선거도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도 많이 쏟아져 나올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1년 자체를 길게 보고 투자를 이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럼 기관하고 고래, 개인 투자자 중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은 어디라고 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크립토컨트라든지 글래스노드 쪽에 온체인 지표를 미루어 봤을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관들이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쓸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XRP만 하더라도 기관 매집량 그리고 이제 100만 개 이상, 1000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원래 숫자가 월등히 높아지면서 고개를 올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또 XRP 관련한 결제 처리량 자체도 6,800억 달러 정도 시장이 월마트와 함께 새롭게 열리면서 이런 뭔가 온체인 지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관들 자체가 시장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는 장외 거래로 지금 계속 좀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사실 숫자가 보이다 보니까 가격이 안 오르면 좀 짜증도 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어떤 구조적 펀더멘탈이 결국에는 시장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어요. 뭐 XRP뿐만 아니라 비트와 이더와 같은 그런 메이저 코인들도 역시나 기관들 그리고 뭐 DAT 기업들 뭐 메타플래닛이라든지 스트래티지 그리고 지금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계속 이더리움 매집하면서 스테이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큰 손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하면서 물론 호재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시장가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하락을 하는 국면이지만서도 지속적으로 뭔가 지금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어쨌든 과도기적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토큰화의 시대가 올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레버리지 뷰를 최소화하고 이 현물을 DCA 전략으로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50만 원 본인 재정 상황에 맞게 빚내지 마시고 그렇게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접근하는 게 유효한 전략이겠구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비중을 늘릴 시점인지 아니면 조금 줄여나갈 시점인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이제 늘려나가는 시점은 맞되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것보다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또 어느 정도 길어질 확률도 물론 있기 때문에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바이 더 딥 전략을 하면서 내가 만든 어떤 주기에 맞게 천천히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기 자체를 뭐 한 달에 한 번도 좋지만 그 주기가 좀 짧을수록 수익률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보다는 뭐 보름에 한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이제 조금씩 XRP를 사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주기를 짧게 해서 좀 수량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한동안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그럼 이런 상단을 뚫기 위해서 필요한 결정적인 한 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뭐 저도 이런 뭔가 사이클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이 호재 정도면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작년, 재작년, 뭐 3년 전 뭐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그게 먹혀들 때도 있었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ETF가 완전히 승인되고 기관의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큰 손들이 이 플레이어에 참여하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이 호재가 시장가에 반영이 전혀 안 되는 한마디로 정말 그 마비가 된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제롬 파월을 뭐 자르겠다, 뭐 기소하겠다 압박을 줬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뭐 릭 리더든 케빈 워시든 케빈 해셋이든 누가 됐든 간에 뭔가 지명을 했을 때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케빈 워시를 지명을 했는데 과거에 그게 그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또 최근에 또 앱스타인 사건과 연루되는 가능성 막 이런 게 열리면서 시장 자체적으로는 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 불확실성으로 오히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이슈 자체가 호재는 맞지만서도 이게 정말 암호화폐 씬에서도 정말 좋은 흐름이고 뭐 파트너십 확장이고 M&A 전략일 수 있으면서도 이게 시장가에는 반영이 안 됐던 이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뭔가 트리거 포인트가 이거기 때문에 우리 이것만 한번 기다려봐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뭐 연준 의장 지목이라든지 뭐 XRP에 국한돼서는 뭐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 정도면 좀 굉장히 좋은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정도 시장의 흐름이라면, 이런 플로우라면 블랙록이나 뭐 피델리티와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에서 XRP 현물 ETF를 신청한다 한들 약간 가격적으로는 그래서 그래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인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충분히 가격이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뭔가 뭐 2분기에 뭐 이때 뭐 3분기에 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뭐 IPO 준비한대, 뭐 샘 알트만이 오픈 AI가 뭐 준비한대, 뭐 이런 식의 어떤 소식이 있을지언정 이게 암호화폐랑은 좀 디커플링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오히려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보수적으로 저도 이제 투자에 대한 성향이 좀 변화가 됐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렇다고 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정말 약 5년 정도 뭐 이더리움 채굴장부터 하면서 계속 현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렵고 해킹도 난무하고 거래소에서 막 뭐 아직도 법과 제도가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로 그럼 토큰화 시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 중앙은행이 개입된 CBDC 세상이 온다고 했을 때 어떤 코인들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그 코인들을 정말 5년 10년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나만의 포지셔닝을 구축하자, 이게 사실 저만의 어떤 하나의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저도 막 정답지를 드리고 싶은데 뭔가 단기적인 방향성, 이게 중요하고 이 부분이 나와야 올라가고, 저도 많이 막 노력을 해보고 하지만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신조차도 사실 뭐 암호화폐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누구 믿고 투자했다가 뭐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 암호화폐도 뭐 리딩방 사태도 있고 뭐 사기 피해도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선물 트레이딩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현물을 하되 좀 이런 어떤 가격보다는 좀 내재 가치 쪽에 좀 재미없고 지루한 투자일 수 있는데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뉴스에 따라서 변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게 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암호화폐 시장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시장이고, 네. 반대로 말하면 올라도 왜 오르는지 모르는 시장이 사실 이 크립토 시장이거든요. 네. 사실상 뭐 지금 현재의 전체 시가총액 자체가 2조 달러도 안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정말 뭐 그들이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혹은 그 세력들의 어떤 큰 손들의 포지셔닝을 통해서 이 차트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릴 수가 있는 시장이기에, 우리가 정말 뭐 이거를 단기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뉴스에 주목하기에는 너무 리스키한 시장이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면 내가 굳이 왜 투자해, 나 투자 안 할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건 당연히 본인의 선택이시겠지만, 내가 조금 더 뭔가 나는 사놓고 놔두는 이런 기질이다라고 하시면 이 판에 좀 맞는 거예요. 나는 사놓고 뭐 얼마가 떨어지든 오르든 별로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5년 뒤에나 한번 열어볼란다. 네. 뭐 내가 업비트 빗썸 어플은 있지만 뭐 잘 안 보거나 그냥 뭐 삭제해도 굳이 상관없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좀 오히려 핏한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건 2026년 연말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가격대까지 갈 수 있을지일 것 같은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연말 가격대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위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이 가격적인 부분도 사실 되게 이제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XRP가 저는 2025년에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보란 듯이 틀렸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도 막 죄송하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투자를 하셨는데 뭐 이렇게 막 저를 또 탓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너 믿고 투자했는데 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뭐 당연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투자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몫인 거고, 그렇죠. 이제 본인이 재정 상황에 맞게 좀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데 막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아니면 뭐 시간표 붙은 돈,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세 자금 언제 돌려줘야 되는데 오를 것 같으니까 좀 투자해볼까, 이런 분들이 은근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은 사실 진짜 좀 많이 힘들어 하시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뭐 가격적인 부분보다도 저는 그럼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26년 자체를 이제 뭐 1월 끝났고 2월 이제 시작인 건데 네. 2026년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법안들이 좀 많이 정비가 되고 통과가 되는 하나의 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아직 뭐 1분기도 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상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뭐 잡음도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 구조 명확한 법안 있잖아요. 클래리티 법안. 이게 뭐 올해 안에는 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2026년 자체가 미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독립 25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7월 4일 날은 또 그런 행사도 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독립 250주년 위원회를 보면 또 거기에는 리플의 임원진인 로사 리오스가 또 있거든요. 그녀는 또 과거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뤄 보더라도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자본주의의 리셋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XRP의 그런 좋은 흐름이 반영될 수 있는 한 번의 퀀텀 점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2026년 자체에 이제 메가톤급 IPO가 많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스페이스 X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정말 뭐 과거의 사우디 아람코를 충분히 더 상회하는 듯한 그런 마켓플레이스로 올라오면서 나스닥 상장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도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또 5월 중순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들어올 텐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가 면접을 보고서 지금 지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을 잘 듣고 본인한테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펼칠 사람으로 지금 콕 집어놓은 거니까 그 부분도 또 어떻게 또 뭐 청문회에서 어떤 말을 할지 또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정책 기조를 펼쳐 나갈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올해는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ETF, ETP 상품이 뭐 100개 이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기관의 자금이 또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뭐 아직까지 블랙록이 신청한 그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추가된 게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올해 안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뭐 한번 지켜볼 수 있는 트리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또한 5개가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암호화폐 씬이랑 같이 뭔가 연동이 되면서 크게 갈 수 있는 것들이긴 한데 이제 방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호재들이 정말 반영이 잘 안 되는 시장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막 이런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주목하면은 또 실망만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 현재 그냥 2030년, 35년을 바라보되 갑작스럽게 또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것처럼 왜 오르는지 모르는 시장이 오면 그때 온체인 지표 보고 인간 지표 같이 병렬적으로 보면서 조금씩 그냥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가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최근에 리플 시세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 원인이 뭘까요? 네, 일단 뭐 XRP 가격도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뭐 1.5달러 선 왔다 네. 갔다 하고 있죠. 정말 많이 붕괴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많이 내려와 있고 사실 뭐 XRP만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인이라기보다도 뭐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한번 또 기침을 하면 알트코인들이 몸살을 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네. 정도로 비트코인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와 같은 이런 메이저급 코인들도 조금씩 하락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XRP만의 리플만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리플은 지금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XRP의 원인보다는 그냥 거시적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필두로 한 그런 어떤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리플을 또 이제 작가님이 오랫동안 지켜보셨잖아요. 2026년 현재 리플의 기술적, 법적 완성도를 이제 점수로 평가하자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법적 완성도적인 부분에서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된 이후 스위프트 그 네. 금융기관과 맞물리는 시점을 이제 기다리는 과정에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이제 리플의 전 CTO였던 데이비드 슈워츠가 2026년 들어서는 이제 CTO직을 내려놓고 이제 이사회 멤버로 지금 잔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즉슨 그가 과거부터 2012년부터 데이비드 슈워츠라는 사람이 기술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뭐 클로우백 기능이라든지 자동화 마켓 메이커에 대한 구현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또 프라이버시도 탑재를 했고 뭐 덱스라고 하는 퍼미션 덱스 기술도 넣어놓고 이런 것들만 미루어 보더라도 정말 이 금융기관에서 좋아할 만한 그리고 규제 친화적인 어떤 기술적 완성도는 많이 완비가 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또 CTO직에서 내려와서 이제 좀 관망하는 스탠스로 지켜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후자에 나왔던 그 법적 완성도 자체는 아직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이죠. 그 클래리티 법안이 아직 좀 통과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뭔가 좀 잡음이 만들어지는 과정, 좀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질질 끌리고 있어가지고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잘 버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또 고려해 주셔야 될 게 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해서 바로 XRP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XRP라고 하는 걸 투자하기에 있어서는 이 CBDC의 세상이 온다라는 그 확신과 이 토크나 시장과 맞물리고 다극 체제 쪽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번지면서 다양한 결제 원장들을 통합하는 시대, 금융 포용성 시대가 오게 될 텐데 그때 이제 XRP가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점을 리플사에서 로드맵을 제시한 2030년 정도라고 지금 논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조금 천천히 XRP의 수량을 모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디파이 구조를 찾아 나간다. 이런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크게 발전이 되고 또 최근에는 MPT라고 하는 멀티퍼포스 토큰이 들어오면서 트러스트 라인 자체를 하나하나 생성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토큰의 어떤 활용성이 증가되면서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기술적 측면은 너무나 좋고 합격이고, 하지만 이제 이 제도적 측면과 CBDC가 만들어지는 그 시대로 가기에는 한 2030년 정도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리플은 이제 찬성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반대를 한다고 또 들었어요. 그 두 개가 이렇게 분열이 난 이유 뭐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의 수장이죠.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나는 이거 이 클래리티 법안 초안 나온 거 이거 난 반대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되게 잡음을 만들었죠. 잡음을 만들었고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상원의 농업위원회에서 이제 마크업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공화당이 한 13표 찬성을 하고 민주당이 12표 이제 반대를 했어요. 사실 초당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찬성을 하는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근데 여기에 디파이랑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게 빠져 있네. 뭐 이거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까지 매우 초기 국면에 있다라는 걸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코인베이스의 수장이 자본을 초반에 만들었다가 이제 백악관에서 너희들 일로 와봐 하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이제 막 약간 훈계를 한 거죠. 빨리빨리 처리하라는 식으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코인베이스의 그 수장이 저 그거 반대한 적 없다. 그거 와전된 것이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또 약간 태세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그들이 시간 끌기를 좀 하는 하나의 트릭으로 저는 좀 생각을 했고, 어쨌든 간에 좀 시간은 저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자산 운용사 중에 꽤 큰 포션을 차지하는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는 어쩌면 2016년이 아니라 2017년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너무 이제 갑론을박이 많아지고 서로 이제 전통금융권과 이 암호화폐 쪽에 워낙 이 대립 구도가 날이 서 있다 보니까 좀 이걸 맞춰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냐. 또 최근에 월가를 이루고 있는 시티은행도 클래리티 법안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디파이와 이자에 대한 섹터 자체가 관건이다. 이거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건지 아니면 이자 자체를 아예 불허를 하고 뭐 리워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순화해서 갈 건지 막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좀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한 가지 강조드리면 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반대가 워낙 심한데 그 이유가
이제 트럼프 쪽에 너무 이해관계 이 충돌 문제가 너무 심하다. 지금 트럼프 뭐 밈코인도 찍어냈잖아요. 그쵸. 오피셜 트럼프다, 뭐 멜라니아 코인이다. 또 트럼프 아들들은 뭐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다, 뭐 헛에잇과 같이 채굴 업체도 운영하고 있죠. 아메리칸 비트코인 설립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그쪽에서 막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뭔가 이해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잡음이 또 나오고 있어서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 XRP 다른 기타 알트코인 중에 뭐가 가장 먼저 이제 가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라는 게 이제 어쨌든 SEC와 CFTC의 어떤 관할권 자체가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그 말은즉슨 이 코인이 증권이냐, 이 코인이 상품이냐, 요거에 대한 명확한 이제 선이 나온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는 이제 실사용 기반으로 증명이 되는 코인들만 앞으로 꾸준히 살아남으면서 예은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에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코인들은 이미 월가에서 뭔가 담보로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준 공기업급인 어떤 페니웨이나 프레디맥에서도 비트코인을 이제 점점 담보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이제 부동산을 다루는 곳인데,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이제 초대형 담보로 조금씩 선택이 되고 있단 말이죠. 뭐 사실상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상품으로 게리 겐슬러 시절 때부터 규정이 돼 있어서 상관은 없었고, 이 클래리티 법안 자체는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정말로 이제 그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제 나누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제도권 편입해서 이 실사용 기반의 어떤 전통금융과 융합되는 그런 상품들이 또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즘에 RWA라고 하는 붐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가 하나의 좀 불씨를 완전히 키우는 듯한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게 좀 큰 어떤 잡음이죠. 네. 그럼 이제 리플이 이제 비트코인을 압도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마지막 트리거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XRP를 필두로 한 호재거리는 지금까지 워낙 많았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오늘 하루하루를 미루어 보더라도 계속 뭔가 펀더멘탈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작년 연말에 카나리 캐피탈을 필두로 한 현물 ETF가 출시가 됐고, 정말 순식간에 지금 AUM 자체가 15억 달러를 충분히 상회하고 있는 듯한 약 8억 개 정도의 XRP가 이미 공급 쇼크로서 잠기고 있거든요. 그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타 알트코인에 대비해서 많은 기관들의 관심과 순유입세가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뭐 비트코인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사실 뭐 오늘 내일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제가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최소 이 CBDC가 구현이 되고 나서 정말로 스위프트 방을 어느 정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가져가면서 50%가 넘어가고 8할, 9할까지 스위프트를 완전히 점령했을 때, 그때는 정말 이제 XRP 자체가 정말 이 브릿지 통화로서 모든 통화상을 지원하고 중립적인 포지셔닝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든 스테이블코인이든 CBDC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좀 더 길게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이제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이제 세계적인 금융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 뭐 리플 같은 경우는 XRP를 활용한 어떤 그런 프로토콜을 만든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XRP라고 하는 이 코인의 본질 자체를 우리가 꼭 한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XRP의 가격이 오르려면 일단 뭐 당연히 1차원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수요 자체가 많아지려면 그 XRP를 네이티브 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레일이죠. 그 리플 원장, XRP 레저 자체가 전통 금융망에 정말 편입이 돼가지고 새로운 금융 레이어로 업그레이드가 돼야지만 XRP의 쓰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수요 공급 법칙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원장에 대한 개념과 XRP의 본질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이 리플 원장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XRP는 중앙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XRP 자체만 놓고 보면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는 리플 원장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네이티브 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플 원장 그 레일 자체가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되어 있는 레이어 1 퍼블릭 블록체인이거든요. 주인이 없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이고 그 안에서 활용되는 네이티브 코인, 가치가 이동될 때 조금씩 소각되는 그런 코인이 이제 XRP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XRP는 이런 리플 원장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코인이다라고 하는 이 탈중앙성에 대해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중앙화되어 있다고 하냐? 중앙화된 성격을 띠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리플사에서 약 40억 개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약 340억 개 정도는 에스크로라고 하는 하나의 물량으로 지금 따로 빼놨거든요. 그건 사실 리플사 게 아니라 하나의 유동성 창구 역할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자체를 이제 리플사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거 중앙화되어 있네. 왜냐면 많은 물량을 리플사에서 뭔가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정말 그 본질만 보게 됐을 때 XRP는 탈중앙화된 레이어 1 블록체인인 리플 원장에서 활용되는 네이티브 코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탈중앙성을 가지고 있다. 어느 국가에 존속되지 않는다. 어느 기업에 존속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XRP라고 하는 이 티커명 자체 첫 번째 나오는 X 자체가 비주권 통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비주권 통화라는 건 주인이 없는, 이 국가에 대한 주인이 없는 거예요. 리플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기 때문에 미국 회사는 맞는데 XRP는 그 미국 거도 아니고 뭐 한국 거도 아니고 일본 거도 아닌 그 비주권 자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 통화 인출권 IMF에서 권장하는 그런 걸 얘기할 때도 SDR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표기 자체는 ISO 42117 표기 자체는 XDR로 하거든요. 앞에 X자가 붙거든요. 실물 금이나 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골드, 실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ISO 42117의 그 표준 안에서는 XAG나 XAU 이렇게 쓰이거든요. 앞에 X자가 붙고 금의 화학기호인 뭐 AU라든지 은의 화학기호인 AG가 붙어요. 앞에 X자가 붙는 이유는 주인이 없다. 탈중앙화되어 있고 그 누구도 주권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비주권 통화 자산. 그리고 XRP의 RP는 이제 리플 프로토콜을 뜻하는데 그만큼 어떤 탈중앙성 그리고 모든 통화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리플 원장 자체가 지금 뭐 덱스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이라든지 또 자동화 마켓 메이커의 어떤 개정판까지 업그레이드가 됐고 회수할 수 있는 클로우백 기능이라든지 프라이버시 기능, 다목적 토큰 기능 이런 것들을 다 넣었기 때문에 점점 더 XRP가 모든 통화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비주권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 XRP 자체가 점점 더 이 브릿지 통화의 역할로 활용될 수 있게끔 나아가고 있다.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에 워낙 또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쓰면 되지 않냐, 뭐 XRP 뭐하러 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뭐 원화 기반, 엔화 기반 각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한 민간 회사에서 발행한 하나의 통화에 불과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파산 격리 구조도 봐야 되고 또 그 금융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ISO 2002와의 어떤 규제 친화성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약 150개가 넘어가는 이 모든 법정 통화를 달러 자체가 모두 다 지원할 수는 없단 말이죠. 대략 한 80% 정도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다양한 원장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금융 표준 자체가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며 그 안에서 모든 통화상을 지원하는 탈중앙화 되어 있는 이런 브릿지 통화가 XRP와 스텔라루멘과 같은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좀 따로따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XRP에 대한 어떤 본질을 말씀드려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천천히 공부를 하시고 이런 XRP의 어떤 개념이나 꾸준한 어떤 기관의 채택 움직임이라든지 IMF와 BIS의 논문과 워킹 페이퍼를 보면서 좀 퍼즐을 맞추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 자체가 좀 높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조차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XRP의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사실 크게 뭐 불안하거나 뭐 이 코인이 정말 없어지는 게 아닐까? 쓰레기 코인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불확실성은 저는 한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XRP 코인에 확신을 하고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이 암호화폐 판에 대해서 나도 한번 진짜 공부해봐서 투자해 볼까? 진짜 시간을 한번 길게 나도 한번 가져가 볼까? 하시는 그런 어떤 각오가 돼 있으신 분들만
XRP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코인이기 때문에.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026년 리플은 어떻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어떻게 흘러갈지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 뭐 계속 이제 한 챕터마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시 강조드리지만 저는 원래는 2025년 자체를 XRP가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네. 했는데 버젓이 틀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가격을 예측하는 건 사실 뭐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 현재의 XRP 그리고 리플사의 행보를 봤을 때 정말 M&A 전략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이들이 뭔가 계속 금융 플랫폼을 만들고 통합을 시키면서 리플 페이먼트가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어쨌든 지금 기술적인 어떤 업그레이드가 다 되고 제도적 측면이 준비가 되면서 실무진이랑도 이제 좀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XRP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장은 이 CBDC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이 중앙은행의 개입.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 친구가 있어줘야지 XRP가 그 브릿지 통화로서 그 외환 결제에 대한 그 유동성 문제라고 하죠. 이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를 완전히 탈피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양한 원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화폐의 분권화 시대가 나와줘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 최소 5년 뭐 길게 봤을 때 10년까지도 타임 프레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2026년 뭐 당연히 트리거도 있을 거고 뭐 블랙롱 현물 ETF 신청하는 거 나오면 나름 불기둥이 솟을 수도 있겠죠.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다기보단 길게 오늘 좀 많이 강조드리는 것 같아요. 네. 길게 가져가 주시는 게 맞는 방향성인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제 최근 조정장을 겪으면서 알트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손절하고 이제 비트나 리플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지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뭐 많은 분들께서 알트코인들은 사실 지금 거의 다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XRP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동전 가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 보니까 이제 또 오랫동안 투자하신 한 5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뭐 500원, 600원대 주워 놓으셔가지고 지금 뭐 많이 떨어져도 어쨌든 2,000원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3~4배 이미 수익 중이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큰 비전을 보기 때문에 안 파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손절하고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리플로 들어온다라는 건 비추천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투자의 원금을 지키고 그걸 정말로 지킬 수 있는 그 본인만의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투자하고 계신 알트코인 자체가 뭐 시가총액 100위권 밑에 있다. 네. 뭐 ETF도 신청이 될 것 같지가 않고 뭐 여러 가지 DAT 회사들 뭐 디지털 트레저리 에셋이라고 하죠. DAT 회사들이 뭔가 쟁여놓는 그런 움직임도 안 보이고 뭐 앞으로도 뭔가 뭐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결국에는 법안 통과되고 제도화되면 정말 없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뭐 ETF도 이미 나왔거나 신청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이런 걸 전략적으로 모아간다라고 하면 기다리시는데 그런 코인이 아니다. 그냥 나는 뭐 내 친구가 뭐 어떤 코인 한국에서 뭐 누가 만들었다는데 그런 코인이라고 하면 네. 차라리 그냥 지금이라도 빼서 뭐 비트나 이더나 리플 뭐 오는 건 좋은데 아마 이 채널을 보시고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애초에 그런 코인을 안 건드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만약에 또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시가총액 10위권, 20위권 그런 코인들에 좀 물려 계시더라도 그런 코인들에 물려 계셔야 회복이 또 암호화폐도 금방 될 때는 또 되니까 네. 그런 시간을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기에 리플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을 이제 무턱대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건 비추해요. 오히려 XRP는 정말 난이도가 높고 리또 속이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저는 뭐 끝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물론 법적 이슈는 이제 끝났지만 법적 공방은 끝났지만 뭐 앞으로도 호재는 많아도 가격이 안 오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만약에 코인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나도 좀 사볼까? 뭐 요런 식의 계획이시라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좋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시가총액 1, 2위고 네. 뭐 ETF도 너무나 많고 뭐 담보로도 계속 채택이 되고 있고 하는 그런 코인들이니까 그런 코인들부터 천천히 사 모으시면서 이제 XRP도 뭔가 좋아 보이는데라고 하신다면 뭔가 좋아 보이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XRP에 대한 어떤 백서와 리플사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초기 투자자가 누가 있었으며 세계 경제 포럼 빌더버그 회의와의 유착 관계가 어떠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저는 기준점을 BIS나 뭐 IMF, 월드뱅크와 같은 국제 기구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런 어떤 논문이나 워킹 페이퍼, 보고서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점점 브릭스 페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면서 다자주의 쪽으로 이동이 되고 다양한 통화군들이 나오면서 뭔가 새로 다른 원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금융 표준이 필요했고 그런 걸 2015년에 리플사가 인터넷적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전 리플 CTO였던 스테판 토마스라든지 아드리안 호프베일이라는 사람들이 백서까지 써놨구나. 중립적인 하나의 표준을 만들었구나. 가치에 대한 인터넷을 그들이 만들려고 리플 원장을 설계했고 그 안에서 XRP라고 하는 그런 유틸리티 코인을 네이티브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놨구나. 또 리플 페이먼트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전에는 ODL이었고 또 ODL 전에는 X 커런트, X 래피드, X 비아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구나. 어떤 차이점이 있었구나. 이런 거 있죠. 사실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은 코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좋다던데 나도 사볼까? 5,000원 넘어갈 거다 같다던데 뭐 블랙록 현물 ETF 들어올 수 있다던데 이런 거 한두 개로 들어오시면 정말 범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좀 신중하게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플 외에 2026년에 유망한 코인 섹터 탑 3를 꼽자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투자사관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섹터별 대장 코인들과 같이 이렇게 또 공부하고 그런 코인들에 대한 펀더멘탈을 주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어떤 걸 말씀드릴까 고민을 사실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 국경 간 결제 섹터 대장이 XRP고요. 이제 부대장격이 있어요. 리플사에서 그러니까 리플 초기 개발자였다가 제드 맥켈럽이라는 사람이 2014년에 나가가지고 스텔라 재단을 만들었고 또 지금은 그 스텔라 루멘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활용되는 스텔라 루멘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 자체는 이제 리플이 기관급 도매급을 운용을 한다면 스텔라 루멘은 이 소매용 CBDC를 담당하는 그런 개인 간 결제를 담당하는 영역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격으로 스텔라 루멘 함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더 발전되고 확장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는 오라클 영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라클이라고 하면 이제 외부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가져오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미들웨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인데 뭐 최근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또 이 체인링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고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거시경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주식 데이터 이 가격 피드 자체도 체인링크를 통해서 이제 이 스트리밍 어떤 하나의 솔루션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온체인화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실제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뭐 스위프트라든지 유로클리어 같은 청산 결제 시스템과도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라고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클 영역에서는 체인링크를 또 한번 뽑아보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관들한테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꼭 있어야 되는 기득권들의 도구이기도 한데 이 프라이버시 영역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뭐 거래량이라든지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다라든지 언제 보냈다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감출 수 있는 이 GK 스나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G캐시라고 있거든요. 그 코인도 사실 작년 한 해만 밀어본다면 벌써 1000% 이상은 이미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그 기술력이 채택이 될 거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뭐 G캐시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루멘, 체인링크, G캐시를 말씀드렸는데 뭐 그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잖아요. 메타버스 섹터, 뭐 NFT 섹터, 게임파이 섹터도 있을 거고, 밈코인 섹터도 있을 거고, 또 저장소 섹터도 있을 거고, 디핀 섹터도 너무나 많은데 이런 어떤 섹터별 탑급 아니면 뭐 부대장급 이런 코인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공부하시면서 내가 시간을 내 편으로 들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자산 클래스보다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드린 시간을 뭔가 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시겠지만 완전히 다이브인해서 열심히 해볼지 아니면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시는 게 더 현명한 접근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섹터별로 약간 탑급 되는 코인들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 유대 금융 엘리트 그룹 그런 어떤 기관들, 그리고 이제 과거의 기축통화 역사를 미루어 봤을 때도 다 로스차일드 가문으로부터 이제 뼈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네. 뭐 스페인의 은화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덜란드 길더, 뭐 영국의 파운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달러가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이슈로서 지금까지 이제 달러 프린팅기를 가동해 오면서 금리 사이클로서 지금 세상을 쥐락펴락했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1월 달이었죠. 다보스 포럼 그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이제는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하나의 자본주의의 리셋이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다.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지금 특이점 위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에 대한 어떤 가치가 완전히 변질될 것이다. 또 에너지 기반의 화폐가 만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지금 최근에 이제 금값이 폭등했던 이런 역사적 사이클을 미뤄 보더라도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뭐 고도화되거나 그리고 이제 통화를 더 이상 못 믿는 지금 달러 인덱스도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재정 상태가 이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도 그들이 계속 뭔가 컨트롤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금까지의 기존 시스템 자체가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그 금융 엘리트들이 알기 때문에 이 금융에 대한 룰 체인지를 점점 준비하면서 그걸 터트릴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한 특이점이라고 저는 좀 퍼즐을 맞춰봤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XRP와 스텔라루멘과 같은 이런 코인들은 그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브릿지로 쓰일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저는 바라봐야 되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을 해보고 고찰을 해보면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 금융 엘리트가 만들어 놓은 각각의 섹터들의 대장 코인들이 다 그들과 또 연관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퍼즐을 맞추면서 중장기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를 샀다가 이게 풀 바닥인 줄 알고 풀매수를 했는데 지쳐서 이제 파는 개미들이 많잖아요. 작가님만의 찐 바닥 확인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저도 당연히 일개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찐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 누구도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시장 사이클에서 우리가 이제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어떤 시장 국면 자체는 무릎 아래 뭐 정강이 밑에 정도 있지 않을까, 종아리 밑에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지만 종아리 밑에 뭐 발목도 있을 거고 발등도 있을 거고 발바닥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바닥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몰빵을 하고 이런 거는 좀 멀리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그냥 DCA로 사실 되게 재미없거든요. DCA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DCA를 하면서도 뭔가 더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쵸. 뭔가 일주일에 10만 원씩 사다가 뭐야 오늘 갑자기 급락했네. 오늘 10만 원 말고 이번 주는 50만 원 살까? 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사실 사람의 심리거든요.
뭔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 이 본인만의 원칙을 또 지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미없으면서도 나만의 어떤 그 규칙을 지켜나가는 이 클리셰라고 하죠. 정말 따분한 재미없는 그 속에 성공 투자가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좀 오르는 종목 좀 사고 싶고 업비트 들어가면 막 반짝반짝 100% 200%막 심지어 500%도 막 갑자기 급등하는 코인도 많잖아요. 그런 코인은 당연히 돈 벌고 싶죠, 사람이니까. 네. 근데 그런 게 다 뭔가 마켓 메이커의 조작이며 사람의 탐욕을 이끄는 하나의 뭔가 사기 행위에 가까운 그런 폰지 사기 형태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저도 당해보기도 했고 네. 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웬만하면 좀 멀리 하시고 그냥 정직하게, 아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요 정도 있는데 비트 이더 리플 정도는 뭐 3대장 코인이니까 천천히 모아 가자.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공부하면서 투자하라고 하니까 나도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저는 그냥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이제 급락이나 조정이 왔을 때 멘탈 관리하기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럼 작가님만의 멘탈 관리 팁이 있을까요? 아우, 이거는 있죠. 네. 이거는 정말 있어요. 저도 네. 정말 신기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네, 오. 이런 게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을 주 6일을 올리거든요. 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또 우리 회원님들 대상으로 라이브를 해요. 네. 이제 라이브를 할 때 저는 항상 슬라이드가 딱 고정이에요. 100페이지를 하거든요. 딱 슬라이드 네. 100페이지.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하고 주 6일 동안 이제 뭔가 컨텐츠를 생산하려면 많이 좀 뭔가 알아야지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뭔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지표를 해석해보고 다른 사람 인사이트도 막 구경해보고 하면서 어쨌든 저도 조금씩의 내공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급락할 때는 어떤 BIS나 IMF와 같은 그런 국제 기구들의 논문들을 막 뒤져요. 그러면서 요즘 또 AI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앞으로 CBDC를 예측하게 하는, 앞으로 CBDC가 정말 그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 좀 찾아줘, 뭐 이런 식으로 AI한테 물어보면 그런 논문들을 찾아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논문들을 그대로 스크랩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움되는 게 있으면 또 라이브에서 다루기도 하고, 네. 계속 그렇게 뭔가 논문을 막 보면 진짜 좋은 코인 맞네. 오히려 더 사고 싶네. 멘탈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였던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이제 주말에 이제 집에서 논문 한 50개 정도를 찾아보면서 네. 이제 이번 주 라이브에 또 할 텐데, 그런 라이브 준비를 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 멘탈 관리에 좀 이렇게 특수 어떤 약처럼 그런 효과가 굉장히 좋은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어떤 저만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공부하는 게 어렵다. 그렇죠. 나는 뭐 나이도 많고 뭐 나는 영어도 잘 모르고 나는 컴퓨터도 뭐 서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건 변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회원님 중에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 81세, 올해 81세거든요. 거제도에 사시는 분이. 그분도 핸드폰 보면서 영상 보고 나도 인내합니다, 내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81세신데 네. 손 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고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고 라이브 들으시고 해요. 근데 나 이제 내일 모레 60이야, 내일 모레 70이어서 나 지금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나 병원 다니기 바빠. 그런 상황이면 사실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냉정하게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인터넷, 뭐 AI, 뭐 챗 GPT, 구글 제미나이 너무나 많은 도구들이 이미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타자 몇 자만 쳐도 뭐 장단점 비교해줘, 뭐 스테이블 코인이랑 리플이 뭐 다른 거 같은데 진짜 맞아? 아니면 뭐 논문 뭐 이런 거 몇 개 좀 찾아줘. 아니면 이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리면서 이 유튜브 영상 링크에 대한 어떤 자료를 조금 더 부가 설명해. 이런 것만 우리가 쳐도 사실 AI가 다 알려주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어떤 나이가 많다라는 핑계, 아니면 뭐 공부하기 어렵다라는 핑계, 핸드폰이 어렵다, 뭐 눈이, 이런 부분은 물론 당연히 뭐 진짜 물리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의지의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소신 발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저도 정말 간절하게
잠 안 자고 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저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멘탈이 흔들리고 이걸 구독자님들한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버티자고 할 것이며, 저도 막 악플도 많이 다 받으니까 마음의 상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제 탓하셔도 되고 뭐 욕하셔도 다 좋은데, 본인이 한번 이제 어른이시니까 본인이 정말로 내가 근데 이 코인에 대해서 내가 진짜 확신하나? 내가 이 문작가 말 안 듣고도 내가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어 있나? 이런 거를 좀 본인 스스로가 되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번 말씀을 감히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정말요.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이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성정길 구독자 여러분들, 암호화폐 판이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 빼나 싶을 정도로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 이건 뭐 심하다. 이건 뭐 조작,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 사실 조작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시장을 조작하는 듯한 느낌이 정말 많이 들고, 여기서는 뭐 해킹됐다 그러고 뭐 법안 통과는 계속 지연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법인들 암호화폐 사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 막 속 터지는 듯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장이죠. 근데 정말 또 힘든 시장인데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이런 방송을 보신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여기서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거고,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비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저의 컨텐츠든 이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당연히 사람으로서 뭔가 비전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청춘 나이에. 그래서 저도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루하루 쉬는 날 없이 맨날 컨텐츠 구상하고 논문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뭐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건강 챙기면서 좀 현생을 잘 사는 부분에 오히려 포커스를 두면서 좀 힘을 빼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진심으로 드리고 싶고, 또 어려운 시기 있으면 또 좋은 시기 있는 거잖아요. 네. 또 항상 모든 자산이 뭐 오를 수만도 없고 내릴 수만도 없는 거고, 또 항상 또 한번 넘어지면 또 좋은 일이 있는 거고, 뭐 액땜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굉장히 많이, 사실 작년부터 많이 힘들죠. 뭐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으니까 이거는 뭐 투자를 하려는 건지 말라는 건지도 모르겠을 정도인데,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좋은 빛을 보는 순간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결국에는 다 이 또한 지나가면서 추억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비관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보면서 틀리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이제 비관적으로 해서 맞는 것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맞든 틀리든 그 본인의 마인드셋 자체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정해진다라고 믿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정말 이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으신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